네, 그래서 일단 보면요, 우리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요번 말고 나머지 반은 다 이미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따로 설명하기에는 읽어봐서 모를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뭐 여러분들 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십시오. 뭐 순위제, 리더제, 대부분 얘네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이름만 읽어봐도 알만한 것들이라서 일단 넘어가고, 4번 개체군의 연령 분포 이걸 좀 같이 볼게요. 개체군의 연령 분포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 그냥 발전형 그래프는 보시면 생식 연령층보다 생식 전 연령층이 더 많단 말이야. 이 얘기는 어린 나이 쪽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저 어린애들이 나중에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계속 개체수가 많아지겠구나, 이런 게 발전형인 거지.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게 발전형 그래프고, 가운데 안정형 그래프는 비슷한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비슷하게 유지되겠거니 하는 게 안정형인 거고, 쇠퇴형은 그냥 대한민국이죠. 그냥 지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겠구나, 이런 게 이제 쇠퇴형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그래프 보고 모를 건 아니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린 개체들의 개체수를 나타낸 거다, 이것만 조심하면 뭐 크게 헷갈릴 만한 요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이제 5번에 있는 내용들을 좀 표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게 많아서 우리 이제 보면서 하는 건데, 일단 5번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절적 변동하고 포식과 피식 관계에 따른 변동 이렇게 볼 건데, 일단 계절적 변동을 그냥 표만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 말고. 그래서 표를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이번 단원을 하면은 아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가 나온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내신이다 보니까 학교 프린트에 있는 표가 나오겠지. 그래프가 나오겠지. 웬만하면 학교 프린트나 학교 교재에 있는 혹은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래프들이 실리긴 할 텐데, 뭐 아무튼 이 그래프를 해석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일단 여기 이 그래프 자체는 돌말 개체수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 돌말 개체수한테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염료의 양, 빛의 세기, 수온, 이런 건 다 돌말 개체수에 영향을 줄 거야. 근데 일단 돌말이 뭐죠? 돌말이 뭐게? 네, 조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쩌고 말 이러면은 이렇게 조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류 혹은 뭐 식물성 플랑크톤 뭐 이런 계통인데, 아무튼 생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돌말 같은 거는 어떤 개체수 변화가 있는지를 계절별로 볼게요. 그래서 맨 앞에 겨울 있는데 보시면 겨울에는 돌말 개체수가 적잖아.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안에서 찾아본다면 뭐가 원인일까요? 돌말 개체수가 적은 원인이 뭘까? 겨울에. 네, 온도가 너무? 네, 낮아요. 근데 온도가 낮은 거 말고 또 뭐? 빛의 세기도 너무 약하죠. 얘는 생산자라고 했으니까. 생산자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을 하려면 빛의 세기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빛의 세기가 너무 약하고 수온이 너무 낮다를 원인으로 찾아서 겨울에는 그래서 돌말 개체수가 적구나, 이렇게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봄에는 이제 수온이랑 빛의 세기가 올라가니까 봄에 개체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지, 그래프를 보면. 근데 증가하다 말고 다시 감소한단 말이야.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 돌말 개체수 감소의 원인은 뭘까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라고 하기에는 수온이 가장 높은 늦여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수온이 너무 높아서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나머지 그래프 하나 더 있잖아. 영양염료의 양이 지금 언제 엄청 별로 없을 때 돌말 개체수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영양염료가 너무 없어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양염료는 왜 줄어들었을까요? 영양염료는 왜 줄어들어? 봄에. 영양염료가 뭐냐면 무기물을 포함한 그냥 영양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에 녹아있는 영양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얘 왜 줄어들까? 네, 봄에는 여기 지금 돌말 개체수 자체도 늘어나는데, 사실 봄에 물, 호수 이런데, 강 이런 데에는 돌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체 자체가 늘어날 거 아니야. 생물들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 이런 걸? 돌말이나 생명체가 영양염류의 양을 줄였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뭐야 이거?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준 거잖아. 그치?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것도. 그래서 한번 잠깐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계속 영양염류가 적으니까 개체수가 계속 거의 없는 상태로 가다가 늦여름에 개체수 증가가 있네요. 그건 이유가 뭐야? 늦여름에 보면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잖아. 이유는? 왜 영양염류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영양염류의 증가 원인을 찾자는 굳이 하지 말고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늦여름에 영양염류가 증가하니까 증가했구나. 근데 잠깐 증가했다가 바로 다시 감소하는 건 이유는 또 뭐겠어? 돌말이 너무 많아서라기보다 왜? 돌말이 너무 많아서면은 영양염류가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결국 다시 늘어나잖아요. 이제는 수온이 너무 낮아지는 거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이유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걸 옆에 다 적어놨으니까 초봄에 증가하는 건 영양염류는 많지만 빛의 세기 초봄에 증가하는 건 영양염류 많고 빛의 세기가 강하고 높은 수온 때문이다. 근데 늦봄에 감소하는 거는 적은 영양염류가 적어져서 그렇다. 늦여름에 증가하는 건 영양염류가 많아져서 그런 거고, 근데 초가을에 다시 감소해버리는 건 수온이 낮아지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 해석 자체는 그냥 해석 능력인데 얘를 이제 계절적 변동이 위에 적힌 거 보면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단기적으로 변동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안에 이렇게 변동하는 걸 우리가 단기적 변동이라고 하고요. 짧게 일어나는 변동이니까. 그리고 주기적 변동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주기적 변동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올해 이랬으면 내년에도 이럴 거고 내후년에도 이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기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계절적 변동을 그냥 바로 연결해서 외워버리세요. 아예 계절적 변동이 나오면 이거는 단기적이고 주기적 변동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돼. 왜냐면 우리는 계절 자체가 1년마다 매번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1년 안에 바뀌는 거니까 단기적일 거고, 그리고 매년 찾아오는 계절이니까 주기적일 거니까. 그래서 계절적 변동은 전부 다 단기적이고 주기적인 변동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밑에 이제 포식과 피식 관계에 따른 변동, 요것도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래프 해석하기 전에 잠깐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자, 만약에 갑자기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피식자 수가 증가했어. 근데 여러분, 포식과 피식이 뭐죠? 네,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포식자가 뭐고 피식자가 뭔데? 포식자가 뭐고 피식자가 뭔데? 포식자가 뭐고 피식자가 뭐야? 네, 포식자가 잡아먹는 거고 피식자가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포식자가 잡아먹는 쪽, 피식자가 잡아먹히는 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피식자 수가,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애인 피식자의 수가 늘어났어. 그럼 포식자의 수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왜? 먹이가 늘어나니까. 근데 포식자 수가 늘어나면 피식자 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날 잡아먹는 애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피식자 수가 줄어들면 포식자 수가 줄어들지. 포식자 수가 줄어들면 피식자가 늘어나요. 피식자 수가 늘어나면 포식자가 늘어나요. 이렇게 반복되겠지. 그래서 그냥 그게 포식과 피식에 의한 변동이고, 그게 거기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는 거거든.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스라소니, 얘가 이제 포식자가 되고요. 스라소니가 개과맹수인가 고양이과맹수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리고 눈신토끼가 피식자가 돼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스라소니 눈신토끼의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스라소니가 적고 눈신토끼가 많아 보이는데, 자, 1850년 전에, 그러니까 그래프의 아예 맨 앞쪽을 보면요,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보다 많아 보이는 시점이 존재하지. 그리고 1870년 조금 전에도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보다 많아 보이는 지점이 존재하지. 자, 이렇게 포식자의 수가 피식자의 수보다 많다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무조건 피식자의 수가 포식자의 수보다 많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 그래. 왜냐면 반대로 피식자보다 포식자가
많아진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면 피식자의 멸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피식자가 멸종하면 포식자도 멸종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피식자의 수가 포식자의 수보다 많아야 돼요. 근데 그래프에 왜 피식자인 눈신토끼보다 포식자인 스라소니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을까? 그럼 이건 뭐예요? 아저씨, 단위가 다르죠? 그래프의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면 왼쪽에 눈신토끼의 개체수 같은 경우는 1000마리 단위긴 한데 숫자가 160, 120, 80, 4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에 스라소니 개체군 여기는 1000마리 단위긴 해도 9, 6, 3,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둘의 숫자 기준이 다르다고. 왜? 뭐야? 무슨 이유야? 왜? 뭐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포식자 피식 이거 볼 때 아무리 저 그래프가 그 포식자 수가 피식자보다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낚이면 안 돼. 항상 우린 피식자의 수가 포식자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스라소니 눈신토끼 지워. 쟤네 이름을 지워. 그리고 저 숫자도 다 지워놔. 그 상태로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인지 맞추라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단위가 다르니까 누가 더 많고 적고 이걸로 비교는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인지 어떻게 맞춤? 오, 맞아요. 자, 우리 증가하는 거 얘기할 때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가 증가한다 하잖아요. 포식자가 증가할 때는 오히려 피식자가 감소해야 되니까 피식자는 감소 이거니까 요거는 좀 애매하니까 위에 걸 이용해 주는 거야. 피식자가 증가하고 나서 포식자가 증가한다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 기준으로 먼저 기울기가 양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먼저 커지고 그 다음 커지는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찾아서 먼저 커지는 애를 피식자, 나중에 커지는 애를 포식자로 주면 된다고. 그치? 1850년 그 사이 거기도 보면은 눈신토끼 그래프, 그러니까 저 까만 선 그래프가 더 먼저 증가하고 회색 선 그래프가 나중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준다. 이게 포식자 피식자 구분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개체수로 구분하는 건 안 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자, 뭐 지금부터 이제 거기 그만 봐도 되니까 인치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A, B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여기 C,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랑 B 중에 하나는 포식자고 하나는 피식자예요. 그리고 C, D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포식자고 하나는 피식자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 자, 요거는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X축 여기가 이제 그 A의 개체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A가 감소하니까 B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B가 증가하니까 A가 증가하죠. 그리고 A가 증가하니까 B가 감소하지. 그리고 B가 감소하니까 A가 감소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A가 뭐고 B가 뭐라는 소리야? A가 포식자, B가 피식자라는 얘기지. 그래야 A가 감소하니까 B가 증가한다가 설명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둘 다 증가할 때를 보면은 A가 증가할 때, 아니 B가 증가하니까 A가 증가한다. 이런 포인트로 봐도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방향이 이쪽으로 돌고 있으면 얘는 C가 증가하니까 D가 증가하고, D가 증가하니까
C가 감소하고 C가 감소하니까 D가 감소하고 D가 감소하니까 C가 증가하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피식자, 얘가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봐두면 좋을 그래프를 같이 봐둔 겁니다. 포식과 피식은 꽤 중요한 그래프니까. 포식과 피식 같은 경우는 뒤에 어차피 상호작용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굉장히 중요해서 꼭 봐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포식과 피식의 변동은 이제 장기적 변동에 들어가는데 뭐 그런 거고요. 이제 그냥 군집 얘기로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군집이 뭐냐는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맞죠? 군집이 뭐냐는 이미 지난주에 다 얘기했어. 그냥 어떤 생물 개체군들을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묶으면 그걸 다 군집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치? 뭐 숲에 사는 군집 이렇게 묶을 때는 삼림 군집 이렇게 묶고요. 초원에 사는 군집 이렇게 물어볼 때는 초원 군집 이렇게 묶을 거고, 도시에 사는 군집 이렇게 묶을 때는 도시 군집 이렇게 묶을 거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묶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군집 자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발달 과정을 좀 보려고 해. 근데 군집의 발달 과정에서 뭐의 발달만 보면 되냐면 식물의 발달만 보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결국은 식물이 뭐니까? 식물은 뭐예요? 생산자잖아. 그러니까 생산자가 발달할수록 소비자, 분해자 이런 애들은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반대로 생산자가 별로 없으면, 그러니까 식물이 별로 없을 땐 동물, 그러니까 소비자, 분해자도 별로 없잖아요. 사막에 그래서 동물 별로 많지 않잖아.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 군집의 발달 과정은 항상 식물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이 군집의 발달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집의 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게 군집의 발달을 뜻하는 단어예요.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군집의 천이 과정을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린 뭘 볼 거냐? 건성천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건성천이면 건조한 데서 일어나는 천이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작을 황무지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황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자, 이 황무지에서 출발을 해서 얘는 물도 별로 없고, 말 그대로 이제 건조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양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용암에 뒤덮였다가 그게 굳어버린 용암돼지 이런 거 있잖아. 뭐 아니면 사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황무지 황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뭐 사막이나 그런 용암돼지 이런 것처럼 거의 유기물, 무기물 이런 영양분도 거의 없고 물도 거의 없고 이런 되게 척박한 땅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황무지 황원, 여기는 생물체, 생명체가 당연히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물 같은 것도 살기가 어려울 거고, 물도 영양분도 없으니까. 자, 근데 얘가 그럼 진짜 아무것도 못 사냐, 그럼 계속 황무지 황원 상태로 있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그래도 생산자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생산자가 식물일 수는 없고, 식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여기에 물이 없고 다른 게 없으니까 식물이 이제 오긴 좀 어렵고, 어떤 생산자가 오냐면 이제 지의류라고 하는 애들이 나타나요. 지의류는 뭘까? 그래도 생산자긴 생산자여야 되는데 식물은 아니어야 되니까. 미생물? 뭘까? 광합성 하는데 식물 아닌 거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가 있죠? 식물이 아닌데 광합성 한다. 누구? 그래, 뭐 식물성 플랑크톤도 있어요.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 원래 어디 살아? 물에 삽니다. 빼고. 사실 또 물에 사는 생산자 하나 더 있지 않아? 조류. 조류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조류는 어디 산다고? 물에 산다고. 근데 여긴 지금 물이 있다 없다고? 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럼 조류가 어떻게 사냐?
당연히 조류온전은 못 살고, 그래서 얘가 균류랑 같이 공생을 해요. 그냥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래 건조한 맨땅인데 여기 곰팡이가 펴. 곰팡이는 건조한 맨땅에도 필 수 있을 거 아니야. 곰팡이가 피고 그 곰팡이 위에 조류가 번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유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류가 번식을 하려면 수분이나 어떤 최소한의 무기물 이런 걸 공급받아야 되거든. 그걸 얘한테 공급받아. 대신에 조류는 뭐 하면 돼? 광합성해. 그래서 만든 유기물을 얘한테 줘. 그럼 얘는 그걸 받아서 또 분해하고 호흡하니까 얘가 다시 수분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조류한테 줘. 그럼 조류는 또 광합성해서 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오는 생산자가 이제 지위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위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광합성이라는 게 가능하기 시작하면 그 토양 속에 있는 수분도 증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유기물도 늘어날 수 있겠지. 광합성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유기물량이 늘어나면서 동물도 와서 살게 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식물인 초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떼기들이 자라는 거지. 여기서 초본에 해당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풀로 인식하는 건 다 갖다 놓으면 돼요. 나무에 있는 건 잎이지 풀이 아니니까. 우리가 풀로 인식하는 거 보통 뭐야? 잔디라던가 아니면 뭐 토끼풀이라던가 아니면 뭐 민들레 이런 것도 초본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풀떼기라고 생각하는 거, 잡초 이런 것도 다 초본에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 초본이 줄을 이룰 때의 명칭은 이제 초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원이 형성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이 제대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동물,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분해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비자 분해자들이 늘어나면 걔네들이 여기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 아니야. 죽으면 토양의 유기물 양이 어떻게 되겠어? 더 빨리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초원 상태로 시간이 좀 지나서 유기물이 쌓이면 나무가 처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되고, 그때 이제 관목림, 이 관목들의 숲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관목 뭐 하는 나무죠? 관목은 뭐야? 관목 뭐게? 네, 아파트 그런 데 많지. 뭐? 키가 작은 나무는 전부 관목입니다. 예를 들면 덩쿨 식물들은 다 관목이에요. 혹은 개나리, 진달래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은 뭐야? 우리 눈높이보다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는 꽃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관목인 거야. 되게 키가 작은 나무들. 아예 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초본 쪽에 가까운 거고, 어느 정도 우리 키 눈높이에서 좀 아래, 요 사이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관목인 거지. 좀 나무, 본격적으로 나무긴 한데 키가 작은. 그런 관목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얘는 이제 풀보다 광합성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관목 하나하나가 하는 광합성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기물의 양도 더 빠르게 증가할 거고요. 유기물이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키가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되거든. 자, 근데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니까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을 거의 방해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유기물의 양은 계속 늘어나 왔고, 유기물이나 무기물 이런 양분의 양은 계속 늘어나 왔고, 근데 지표면에 햇빛은 계속 많이 도달하고 있었던 상태야. 그럼 양지식물이 잘 자랄까? 음지식물이 잘 자랄까? 햇빛이 많이 와. 그럴 때 잘 자라는 게 누구야? 양지식물이죠. 그래서 양수림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양지식물. 즉 소나무 숲 같은 게 먼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양수림이 형성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나무들이 하늘을 이렇게 쭉 뒤덮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줄어들지. 그럼 이제부터 새로 자라는 애들은 양지식물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양수림이 형성되고 나면 새로 자라는 식물들은 전부 다 이제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혼합림을 형성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음수림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치? 자, 그리고 음수림이 되고 나서는 새로 자라는 애들은 계속 뭐겠어? 위에 나무들이 계속 덮고 있으니까. 이젠 계속 음지식물이 자라겠지. 그럼 더 이상 이 식물군의 변화는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가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극상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걸 이제 우린 극상이라고 해요. 음수림을. 오케이? 그래서 극상이라고 하는 건 생태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발전한 걸 극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음수림이 극상인 게 굉장히 익숙한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같은 중위도 기준으로는 이 중위도 지방은 대부분 숲이 울창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 다 낙엽이 지는 그런 나무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잎이 크고, 그렇죠? 화렵수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음수림이 극상이 되는 게 되게 익숙하긴 한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사바나는 뭐죠? 사바나 어디임? 초원이죠. 라이온 킹의 그 배경이 되는 거잖아. 초원이지. 그럼 사바나 초원은 언제부터 초원이었을까? 한참 전부터 초원이었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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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세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초원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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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세대가 죽을 때까지도 초원일 겁니다. 그럼 거긴 뭐야? 초원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거기는 초원이 극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극상이라고 하는 건 기후 환경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비생물적 요소에 의해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가 달라지게 돼요.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 기준으로 그냥 원래 식물 군집의 천이가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일어났을 때 최종은 항상 음수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냥 음수림을 극상의 기준으로 배우긴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초원처럼 아예 초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그 타이가 이거 뭐예요? 타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지리에 나올 텐데. 타이가 이거는 그 북극 근처에, 그러니까 캐나다나 러시아 이런 데에서 북극 근처에 있는 소나무 숲이에요. 거기는 추워서 양수림 이후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긴 또 양수림이 극상인 거고. 아니면 더 올라가 보면은 더 추운데 북극 근처 더 가까이 가면 툰드라라고 하는 지들도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이끼만 살아요. 거기는 이제 선태류가 되는데 우리가 따로 외우진 않지만 지류랑 선태류도 여기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일부러 외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선태류가 이끼예요. 그런 식으로 그 환경 요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천이가 진행될 수 있는 최대치는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론상 중위도 지방에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강수량이 있다면 그냥 음수림까지 무조건 갈 수 있고 그게 극상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배우면 된다. 외우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냥 빈 종이에다가 다 적을 수 있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과정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잖아. 뭐 이런 걸 추가적으로 외우는 거 말고는 당연히 풀 자라고 나무 자라고 큰 나무 자라는 건데 큰 나무만 양수림, 음수림 순서로 좀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이 건성천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잘 외워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건성천이가 있으면 습성천이도 있습니다. 습성천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습성천이는 시작이 일단 빈, 영양, 호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자, 일단 빈영양호 뭐겠어? 호로 끝나니까 호수입니다. 근데 빈영양인 호야. 그러니까 영양이 어떤 호수? 없는 혹은 적은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영양이 적은 호수란 뜻은 이건 무슨 뜻이냐? 물의 흐름이 없는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은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양이 없는 호수이기가 어렵지. 그래서 빈영양호는 보통 물이 그냥 고인 곳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이 적은, 영양이 부족한 호수가 되는데 얘는 이런 호수, 빈영양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부영양호가 됩니다. 영양이 늘어나요. 단순히 영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고여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 고인물은 어떻게 돼? 썩죠? 네, 썩은 물이 부영양호입니다.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물이 썩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물이 썩었다가 무슨 뜻이게? 물이 썩은 게 뭐예요? 물에? 뭐가 늘어나면 물이 썩은 거야? 균 같은 미생물이 늘어나면 그걸 썩었다고 하거든요. 그건 사람이 못 먹으니까, 사람이 이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썩었다고 하는 거지, 자연 입장에선 그게 훨씬 건강한 겁니다. 당연히 썩어야지. 거기 오히려 자연 입장에선 거기에 뭐가 살기 시작한 거냐면 생물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영양이 늘어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사람 기준으로 그걸 썩었다 하는 것이 완전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물이 썩었다 안 좋다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정상적인 생태계 진행 과정이에요. 원래 그렇게 부영양호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사람이 뭘 해서 썩은 건 좀 얘기가 다르지만, 막 화학약품 버리고 막 이래서 썩은 뭐 그런 건 아예 얘기가 다른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부영양호가 되고 나면 그냥 되고 난 게 아니라 이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계속 어떻게 될 거냐면 물도 증발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흙 같은 게 계속 이제 쓸려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호수가 점점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땅으로 덮이게 되면 그래도 호수였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땅이 되지. 그걸 우리는 이제 습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와서 형성된 얘는 생각해보면, 자, 물 어때? 많아 적어? 충분히 많겠지? 그렇죠? 그리고 유기물, 그러니까 영양분 많아 적어? 충분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애 올 필요 없이 바로 여기 이제 풀이 자라서 초원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똑같이 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외우는 건 건성천이를 제대로 외워놓으면 얘는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대신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잡고 가야 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 천이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생산자 분집을 우린 개척자라고 불러요. 그때 건성천이의 개척자는 지이류겠지. 그치? 건성천이 기준으로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요 생산자 분집이 지이류니까. 근데 요 습성천이 기준으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생산자 분집은 얘네잖아. 그래서 요 초원이 습성천이의 개척자입니다. 개척자가 달라. 오케이? 그래서 과정 자체는 요 건성천이를 제대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건성천이는 지이류가 개척자, 습성천이는 초원이 개척자, 초본이 개척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방금 다룬 이 건성천이, 습성천이는 이제 합쳐서 사실 이제 1차 천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가 있겠어? 2차 천이가 있겠죠. 또 2차 천이를 봐야 되는데, 2차 천이는 뭘 얘기하냐면, 이미 천이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혹은 이미 극상이 일어난 어떤 숲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예를 들면 뭐 지진이 났다던가,
아니면 산불이 났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화산이 폭발해갖고 좀 이게 화산 같은 거에 좀 어느 정도 덮여가지고 생물이 좀 떼죽음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천이가 진행되는 걸 2차 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2차 천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물이 없을 이유는 없지. 그리고 양분도 다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막 시체 같은 것들도 막 쌓여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양분은 오히려 엄청 많죠. 그래서 그냥 초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2차 천이의 개척자도 누구냐? 초본인 거지. 초원인 거지. 그래서 우린 그냥 건성천이 잘 외워놓고 건성천이 개척자 지휘류다 한 다음에 습성천이 2차 천이는 개척자가 초본, 초원이야. 이렇게 그냥 따로 외워두면 되는 거지. 물론 각각 뭔지는 알아야 되고, 2차 천이는 산불 나거나 이런 데에 진행되는 거구나. 습성천이는 호수였던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건성천이는 건조했던 데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은 하셔야 되는데, 그때 과정은 건성천이만 제대로 외워놔도 되겠다. 됐죠? 됐지? 자, 일단 군집의 천이 과정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 프린트 사실 순서 기준으로는 요거 다음에 이제 수직분포, 수평분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할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읽어서 모를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수평분포는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수평분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 이 수평분포, 수직분포, 이거는 이름 자체는 그냥 그겁니다. 수직분포는 높이에 따른, 고도에 따른 분포를 얘기하고요. 수평분포는 그냥 지구상의 위치에 따른 분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위도와 경도에 따른 분포를 얘기합니다. 근데 위도와 경도에 따른 분포인 이 수평분포 같은 경우는 강수량과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우리 지구상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강수량도 다 천차만별일 거고 온도도 천차만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고위도, 그러니까 저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울 거고, 저위도, 그러니까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더울 거고. 그렇잖아. 그때 보면은 이 발전 과정이, 이거 프린트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그냥 프린트에 제가 적어둔 걸 보면은,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따뜻한 데부터 추운 데로 갈수록 이 군집이 어떻게 형성되냐, 이걸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저위도에 형성되는 게, 저위도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을 때가 열대우림입니다. 아마존 숲 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강수량이 줄어들면 열대 초원이 되고요. 강수량이 좀 적은 지역은. 강수량이 이것보다 더 적어서 엄청 물이 없는 지역은 열대 사막이 되는 거지. 이게 제가 프린트에 딱 요 순서대로 가로 3개 그냥 해놓고 요 순서대로 적어놨거든? 근데 이걸 강수량 순서대로 적은 거야. 강수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거야. 그래서 프린트에 꼭 있는 순서대로 외워서 꼭 있는 순서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어차피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서 중위도 지역으로 오면 온대우림 이런 표현은 없고, 온대는 이제 낙엽수림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낙엽수림에서 강수량 줄어들면 온대초원이 형성되고, 거기서 강수량 더 줄어들면 온대사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추워지면 거기는 이제 침엽수림, 그러니까 양수림만 한데, 그런데 타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더 추워지면 툰드라가 만들어지고. 거기 이제 강수량 구분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워낙에 춥기 때문에 강수량까지 줄어들면 그냥 생물이, 나무가, 생산자가 안 살지. 아무튼 그거는 프린트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꼭 외워야 된다고. 왜? 강수량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거니까. 강수량이 큰 것부터 나열해 놓은 거니까. 오케이? 수직분포는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대략 알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군집 내 상호작용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 없네. 그 전에 잠깐 이 생각 하나만 하고 군집 내 상호작용으로 갑시다. 자, 어떤 생각을 잠깐 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들, 자, 요 과정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광합성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천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광합성량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군집 전체의 광합성량은 어떻게 될 거고, 군집 전체의 호흡량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 일단 얘가 식물 요 집단 군집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합성량은 늘어나겠지. 식물 수도 많아질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그치? 그래서 광합성량 늘어나요. 그리고 호흡량도 늘어나요. 식물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계속 늘어납니다만 정말 계속 늘어나진 않아요. 왜냐? 양수림을 기준으로 이 이후는 오히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줄어들어요. 왜? 우리 아마 앞에서 이미 얘기했단 말이야.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 중에서 양지식물이 광합성량이 더 많잖아. 호흡량도 더 많잖아. 그래서 이 양수림까지는 계속 광합성량 증가하고 호흡량이 증가해 왔으나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넘어가는 이때는 오히려 광합성량이 감소하고 호흡량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알아두면 좋다.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무조건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서 실제로 이제 오늘 앞에 4시 타임에는 그냥 이걸 맞췄어. 아닌가? 어제 맞춘 건가? 아니 오늘 4시 타임에 맞을 거야. 아니다. 어제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천이 잘 외우는 거랑 별개로 사실 요거는 뒤에 있는 에너지 흐름 쪽의 내용에 더 가깝긴 한데요. 그래도 천이 얘기한 김에 같이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진짜 군집 내 상호작용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 군집 내 상호작용을 할 거고 딱 이 다음 내용이 원래 그거야. 방영구야. 방영구가 그 광문 같은 경우는 아예 벌써 당장 이번 주에 볼 거긴 하고 다른 학교들도 방영구로 수행평가를 보는 학교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오늘 할 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거는 방영구는 사실 내용상의 중요도는 쓰레기거든요. 별로 안 중요한데 근데 그런 문제 내기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건 이제 자세히 다음 주에 혹은 다음 주에도 방영구보다 딴 거 위주로 한 다음에 방영구는 따로 정리를 하던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자 일단 군집 내 상호작용 이거부터 해봅시다. 자 얘는 제가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니다 너는 얘기를 안 했을 수 있겠구나. 자 일단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생물과 생물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좀 비교하고 구분해야 되는 게 자, 이 군집 내 상호작용은 저는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 이렇게 쓰는 걸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끼리 하는 상호작용이 지금부터 얘기할 군집 내 상호작용이야. 그럼 원래 앞에 있던 건 뭐냐? 서로 서로 같은 개체군 안에서, 그러니까 종들 안에서 같은 종끼리 하는 상호작용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에요. 그 앞에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뭐 텃세라던가 가족 생활이라던가 사회생활이라던가 리더제라던가 뭐 순위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겠지 뭔지. 그리고 걔네 내용 읽어봐서 모를 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이 먼저 생태적 지위라는 얘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건 생태적 지위는 일단 공간 지위와 그 다음에 먹이 지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생태적 지위는 원래 생태적 지위는 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공간 지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어디 사냐 이게 공간 지위예요. 그리고 먹이 지위는 뭘 먹냐부터 시작해서 혹은 먹이 지위는 단순히 먹이가 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작년에 이미 했을 건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초식 동물이냐, 잡식 동물이냐, 육식 동물이냐 약간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런 것도 먹이 지위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일단 요 군집 내 상호작용은 근본적으로 공간 지위는 당연히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호랑이는 뭐 사슴을 잡아먹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호랑이가 캐나다에 있는 사슴을 잡아먹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간 지위는 일단 겹치고 봐야 상호작용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있어야 돼. 공간 지위가 겹쳐 있다는 사실은 인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지위가 일단 같은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그때 이 먹이 지위가 같을 때 하는 상호작용과 먹이 지위가 다를 때 하는 상호작용으로 일단 구분을 할 거예요. 자, 먹이 지위가 같다는 소리는 그냥 간단하게 같은 먹이를 먹는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같은 먹이를 먹는 애들끼리는 무슨 상호작용을 하겠어? 먹이가 같아. 그럼 뭐해? 네, 싸워야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먹이 지위가 겹치면 일단 경쟁을 해. 근데 이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군집 내 상호작용은 서로 종이 다르니까 이걸 종간 경쟁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종끼리의 경쟁. 그래서 사실 개체군 내에서도 먹이 지위는 서로 다 같은 거지. 개체군 내면 어차피 다 먹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종이니까. 그래서 종 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고 종 내에서 일어나는 경쟁을 우린 종내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가 뭐 따로 프린트해서 용어로 정리를 안 했지만, 그리고 안 할 거지만 그래도 당연히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우리 종내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게 텃세거든요. 그러니까 텃세라고 하는 게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역 표시, 영역 지키기, 영역 다툼 이런 게 이제 텃세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싸우고 이런 게 이제 텃세란 말이에요. 근데 텃세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 텃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종내 경쟁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영역 서로 침범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니까? 안 싸울 거니까. 경쟁 안 할 거니까. 서로 영역 지켜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텃세가 종내 경쟁을 최소화하는 작용을 해줘요. 그걸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근데 이 먹이 지위가 같을 때 하는 이 종간 경쟁에서 종내 경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서로 다른 종끼리 하는 종간 경쟁은 결말이 뭐가 되냐, 항상 이제 뭐가 항상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경쟁 베타의 원리로 이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쟁을 하다가 적당히 내가 이겼지, 너 졌지, 네가 항복했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종이 멸종할 때까지 경쟁한다. 이게 경쟁 베타의 원리인 거지.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걸 보면 원래 이제 이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잠깐 봤을 때 만약에 내가 A라는 개체군을 하나 갖다 놓고 이 A 개체군의 그 실제 생장 곡선, S자형 곡선이 원래 이렇게 나타난다고 쳐봅시다. S자가 아니지만 대충 저렇게 이렇게 굽히고 그리기 귀찮으니까. 저게 일단 A라는 종에 그냥 A를 단독 배양했을 때, A가 혼자 살 때 이런 식의 실제 생장 곡선을 갖는다고 쳐보고 하고, 그리고 B라는 종도 B가 단독 배양, 그러니까 B 혼자 살 때 이런 실제 생장 곡선을 갖는다고 쳐봅시다. 이게 각각 따로 살 때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려놓은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 둘이 같이 사는데 이 둘이 먹이 지위가 같고 그래서 종간 경쟁을 하고 그래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나타난다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싸우다 보면 결국 A 종도 개체수에서 뭐가 생기겠어? 손해가 생기고 B도 손해가 생겨요. 근데 뭐 사실 이긴 쪽의 손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렇겠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해서 만약에 A종이 이겼다고 치면 그럼 B종의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경쟁 베타의 원리가 나타난 모습이에요. 개체수 변화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건 이제 단독 배양이야. 각각 A 혼자 살 때랑 B 혼자 살 때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둘이 같이 냅두고 경쟁을 해서 최종 경쟁 베타 원리가 일어나면 저렇게 된다고. 한쪽이 완전히 멸종해버린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먹이지위가 같고 공간지위가 같은 상태에서 경쟁해버리면 경쟁 베타 원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럼 한 종이 완전히 멸종해버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누가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종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분서라는 걸 합니다. 분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야? 공간 나눠쓰기 같은 개념이에요. 혹은 시간 나눠쓰기 이런 개념이 되지. 분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 한 그루에 새들이 서로 사는 지역을 다르게 하는 거야. 먹이도 거기에서 나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뭐 A라는 새는 요 위에만 살게, B라는 새는 요 중간층에 살고, C라는 새는 요 아래층에만 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구역을 나눠서 쓰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분서가 되는 거야. 결국은 뭐랑 비슷해? 터스랑 비슷하죠. 그래서 서로 같은 종 안에서 구역을 나눠 쓰는 게 텃세 같은 느낌인 거고 다른 종끼리 구역을 나눠 쓰는 것 같은 게 분서가 되는 거야. 이해됨? 근데 사실 분서의 결과는 개체수에서 두 종 모두 다 손해를 보긴 하겠지. 왜? 원래 이 나무를 A 혼자 쓰면 다 혼자 쓸 거 아니야. B 혼자 쓰면 B도 혼자 다 쓸 거 아니야. C도 혼자 쓰면 C 혼자 다 쓰겠지. 근데 나눠 썼지. 그러면 개체수에서 손해를 보겠지. 환경 저항이 그만큼 커지니까.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수용력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분서가 이름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 둘 다 손해인 거지. 오케이? 그런 개념이 되는 게 이제 분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요. 단독 배양 시에 이 그래프가 있으면 분서 그래프는 같이 했을 때, 분서를 했을 때 둘 다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A 개체수도 감소하고 B 개체수도 감소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먹이지위가 같지 않을 때 하는 이쪽을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 중에서 셋은 그냥 이름이 거든? 뭐게? 공생 또 기생 또 공생 그냥 공생 두 개 기생 하나인데 왜 공생을 둘로 나눠놨냐? 공생은 상리공생이 있고 편리공생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놓은 거다. 일단 하나씩 가봅시다. 상리공생은 뭘까? 일단 공생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생은 뭐야? 사실 뜻 자체로만 생각해보면 함께 살아간다 약간 이런 거잖아. 근데 그냥 진짜 같이 사는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 이쪽이 이제 공생의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공생 중에서 상리공생은 뭐냐면 같이 살아갈 때, 그러니까 공생을 했을 때 두 개체 모두 그 두 개체군 모두 이득을 보는 경우를 상리공생이라고 하는 거지. 뭐가 있어요? 자, 그 악어새가 문제인데 악어새는 원래 뭐야? 상리공생이라고 원래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한 3, 4년 전부터 편리공생이다 라고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한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는 아예 공생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얘기를 안 해. 악어새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하거든. 근데 왜냐면 악어새 입장에서는 악어의 치아의 그 음식물 때문에 먹이를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이득을 보지. 악어가 보는 이득이 뭐예요? 치아에 낀 음식물을 악어새가 제거해줘서 기분이 좋다.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그렇죠? 약간 너무 지극히 F 같은 이득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득과 손해는 실제로 개체수 증가, 개체수 감소로 이어져야만 이득과 손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악어의 개체수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악어새 때문에. 그래서 원래 편리공생으로 빠졌어. 여기까지는 나도 이해를 했는데 왜 공생에서 아예 빼버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럼 뭐지 걔네들은? 친구인가? 너무 이상하잖아.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공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흰동가리와 말미잘가 니모랑 말미잘인 거지. 니모. 그러니까 우리 흰동가리를 다른 이름으로 이제 크라운피쉬라고도 부르죠. 크라운피쉬가 더 그 익숙할 수도 있고 그 클라운피쉬라고도 하기도 이 단어가 두 번씩 나오냐? 클라운피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니모는 알잖아. 뭔지 알지? 그 주황색 빨간색에다가 흰 줄로 이렇게 가 있는 애들. 걔가 이제 흰동가리고 걔네들이 이제 말미잘이랑 같이 하는 공생이 상리공생이에요. 흰동가리 입장에서는 천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지. 말미잘에 살면. 왜? 말미잘한테 뭐가 있으니까? 독이 있거든. 그리고 말미잘은 뭐 흰동가리를 잡아먹으러 온 포식자가 말미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혹은 흰동가리가 구해온 먹이의 부스러기 같은 게 또 말미잘의 먹이가 되기도 하니까 말미잘 입장에서도 먹이를 구하기가 쉬워지겠지. 그래서 둘 다 개체수에서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흰동가리 단독 배양했을 때와 말미잘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같이 배양했을 때가 둘 다 개체수가 훨씬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 꼭 개체수 증가로 이어져야 이득이라고 했어요. 개체수 손해로 이어져야 손해인 거고, 개체수가 감소해야. 자, 그럼 편리공생은 뭐겠어? 한 종은 이득을 보지만 한 종은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걸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편리공생의 예가 참 찾기가 좀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항상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바다거북하고 빨판상어라는 게 있어요. 그 빨판상어 뭔지 알지? 모르나? 그 빨판상어라고 그 상어인데 그게 상어긴 한데 진짜 조그매서 상어라고 보기도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맹수상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조그만 상어인데 진짜 머리가 빨래판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마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거북이나 고래 같은 큰 그런 그 바다 생물들 밑에 붙어서 살아요. 그러면 빨판상어 쪽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냐? 일단 첫째, 포식자로부터 지켜줄 수 있지. 왜냐면 그 바다거북 혹은 고래보다 위에 있는 포식자들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빨판상어는 안 보이잖아.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을 지킬 수 있다. 그것만 해도 개체수가 증가할 요인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도 위에서 그냥 바다거북이나 고래 같은 게 먹을 때 그 흐름 따라서 얘가 흘린 먹이 같은 거 밑으로 내려오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이제 입으로 막 쏙쏙 들어오는 거지. 빨판상어 그냥 밑에 쫓아가다가 먹이 온다 이러면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야? 이득이 분명히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붙어 다녀서 이득 볼 게 없다고. 붙어 있는 입장에선. 걔네들이 붙어 있는 그 바다거북이나 고래 같은 입장에선 이득 볼 게 없어요. 근데 손해 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 뭐 앞에 애들을 얘기하기로는 걔네들이 붙어 있으면 헤엄치기 힘드니까 뭐 그것 때문에 막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던데, 그 빨판상어는 진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기 좋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진짜로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같이 헤엄쳐요. 그냥 따라다니고 숨어 있기 좋게 빨판으로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붙는 건 아니야.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거북하고 빨판상어 말고는 잘 모르겠어. 편리공생 얘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설명해주는 예를 위주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 개체수의 이득이나 손해 같은 거는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래프는 일일이 다 그리기가 조금 귀찮아서 그냥 일단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 다음에 설명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는 둘 다 증가할 거고, 얘는 하나는 단독 배양보다 증가하는 그래프일 텐데 하나는 단독 배양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단독배 형식 그래프라면 상리공생일 때는 이게 둘 다 높아지는 거지. 편리공생이면 하나는 높아지고 하나는 그대로인 거지. 분서면 둘 다 낮아지는 거지. 이런 개념이라고. 오케이? 자, 그럼 기생은 뭐겠어? 한종은 이득을 보는데 한종은 손해를 봐야 그게 기생이겠죠. 기생은 뭐 사실 설명할 것도 없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생은 전부 다 기생입니다. 기생충들 다 기생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야 연가시와 곤충 뭐 이런 것도 기생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충들 있잖아요. 뭐 십이지장충, 사람 뭐 이런 것도 기생충. 고래회충, 고래 이런 것도 기생충. 기생 해당되는 거고. 기생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면 되게 많아요. 딱 봐도 대충 읽어봤을 때 기생인 것 같은 게 눈에 잘 보이긴 해. 그래서 기생은 쉽게 판단이 되니까. 얘는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단독 배양보다 하나는 종이 늘어나는데 하나는 종이 하나는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하나는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이제 기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워놓은 칸은 뭐냐면 애초에 이런 그래프로 아예 나타낼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워놓은 얘가 포식과 피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먹이지위가 달라야 할 수 있는 거지. 먹이지위가 다르고 경쟁을 안 하고 당연히 경쟁 안 하겠지. 얘는 그냥 이쪽이 잡아먹고 이쪽이 잡아먹히는 관계인데 경쟁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식과 피식도 여기 들어간다.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 봤던 그 그래프 생각하시면 되겠고 포식과 피식의 개념도 앞에 봤던 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간혹 가다가 종의 이득과 손해를 논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단독 배양시보다 한 종은 이득을 볼 거고 한 종은 손해를 볼 겁니다. 이득을 보는 종은 포식자겠죠. 손해를 보는 종이 피식자겠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 종이 이득을 보고 한 종이 손해 보는 걸 우린 기생과 포식 피식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분선은 둘 다 손해를 보는데 근데 얘는 그럼 왜 하는 거냐?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분선. 오케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군집내 상호작용이고 또 여기 그 군집내 상호작용에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난 얘가 하나 있어서 그거까지만 얘기를 해보고 지나가면 왜 그 진딧물이랑 진딧물 뭔지 알지? 모르나? 식물 안 기르러 봤나? 집에 있는 뭐 큰 나무 이런 거 기르는 거에선 잘 보기 힘든데 개인적으로 약간 조그만 화분의 꽃 이런 거 같은 거 기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형광 연노랑 같은 색깔 띠면서 되게 조그맣게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진딧물인데 본 적 없어? 그래? 진딧물이랑 이제 개미랑 이게 이제 상리공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진딧물이 그 나무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본인이 필요한 영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꽁무니로 뱉습니다. 그래서 진딧물 이렇게 똥구멍에 이렇게 물방울을 이렇게 맺혀. 근데 그게 개미한테는 먹이에요. 그래서 개미 그걸 갖다가 쓰는 거지. 그러면 진딧물 쪽에서 뭘 얻냐? 개미가 진딧물을 포식자로부터 지켜주는데 혹시 진딧물 포식자 뭐게? 네, 진딧물의 포식자는 무당벌레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곤충 세계에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진딧물과 개미도 상리공생애로 뭐 많이 나오긴 해요. 특히나 좀 약간 생명과학 선생님들이 저런 조그만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되게 아기자기하고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거 많이 얘기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